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전국 142가의 점포에 연 매출 8조 원을 올리던 국민마트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소액주주를 달래느라 분주한 이야기도 있고요. 세계 식량 가격이 2달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장바구니는 왜 가벼워지지 않는지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홈플러스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법원이 홈플러스한테 살릴 방법을 못 찾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회생 절차라는 게 뭐냐면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기업한테 법원이 보호막을 쳐주면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는 제도거든요. 채권자들이 당장 빚 갚으라고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근데 그 보호막을 이번에 걷어버린 겁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빚을 받으러 올 수 있고 그러면 회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사실상 파산 절차로 넘어가는 수순인 거예요. 홈플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홈플러스는 원래 영국 테스코가 삼성물산과 합작해서 만든 대형마트였어요. 한때 이마트에 이어서 국내 대형마트 2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잘 나갔죠. 전국 곳곳에 대형 점포가 있었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 고객들로 주차장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쓴 돈이 약 7조 원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빚으로 조달했다는 거예요. 인수 후에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리스백 방식으로 다시 빌려서 운영하면서 단기 차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었죠. 쉽게 비유하면 집을 사서 알짜방들을 하나씩 팔아치우면서 월세를 내고 산 격이에요. 방은 점점 줄어드는데 월세 부담은 계속 쌓이는 구조인 거죠. 결국 지난해 3월에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20여가의 점포가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67개로 줄었어요. 거의 절반이 문을 닫은 거죠. 직원 수도 18,000명에서 9,000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 손실만 1조 원에 달해서 회사의 순수재산인 자본 총계가 2,391억 원까지 급감했어요. 한때 8조 원 넘게 벌어들이던 회사가 이렇게 됐다는 게 충격적이죠. 이번에 회생 절차가 폐지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2천억 원짜리 운영자금 문제였습니다. 회생 계획을 실행하려면 새로 2천억 원을 조달해야 했는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끝끝내 합의를 못한 거예요. MBK파트너스는 메리츠한테 돈을 내라고 하고 메리츠는 MBK한테 돈을 내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만 한 거죠. 더 주목할 점은요. 금감원이 이틀 전인 7월 2일에 MBK파트너스한테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MBK파트너스로부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요. 출자도 없고 무상대여도 없고 현금성 자금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돈을 한 푼도 안 넣으면서 회사가 살아나길 바란 셈이니 법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홈플러스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회생 절차 폐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누가 2천억 원을 넣어줄지는 미지수예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역시 직원분들 이야기입니다. 37가의 점포가 폐점되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은 희망 퇴직 절차에 들어갔고요. 12,000명의 홈플러스 정규직과 주차, 청소 등 1,000명의 간접 고용 인력까지 약 13,0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홈플러스 직원분은 20년 넘게 다닌 직장인데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달걀이 있어야 할 냉장 코너에는 프라이팬이 놓여 있고 만두를 팔던 냉동 코너는 얼음컵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홈플러스의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형 유통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납품업체들의 연쇄 피해도 심각합니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대던 중소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 상권의 공동화, 그리고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들의 영향까지 생각하면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향후 유통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두 번째 소식은 우리금융과 동양생명 이야기인데요.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지분을 75.34% 갖고 있는데 나머지도 다 가져와서 100%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동양생명 주주들한테 동양생명 주식 내놓고 대신 우리금융 주식을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환 비율이에요.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0.251 연고육주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동양생명 1주 가치를 약 8,720원으로 본 건데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금융이 지난해 중국 다자보험한테서 동양생명 대주주 지분을 사올 때는 주당 1,562원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소액주주한테는 주당 8,720원짜리로 교환하겠다고 하니까 대주주한테 살 때보다 17%나 싸게 치는 셈이잖아요. 대주주한테는 비싸게 사주고 소액주주한테는 싸게 가져가려 한다는 건데 이게 공정한 거냐라고 따지는 게 당연하죠. 이 반발이 거세지니까 금감원까지 나섰어요.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한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상장 폐지를 수반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은 주주 보호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동양생명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주식을 팔 수 없게 되니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금융 주식으로 바뀌는 건데 그 교환 가격이 공정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금융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한테 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10% 올린 거예요. 원래 8,505원이었는데 9,356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이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나는 주식 교환 안 할 테니까 현금으로 사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 가격을 올려준 거죠. 동양생명 특별위원회가 법정 산식에 따른 가격보다 10% 높은 금액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다만 이걸로 소액주주들이 만족할지는 미지수예요. 9,356원도 여전히 대주주 매입가만 560원보다는 낮으니까요. 동양생명 임시주주 총회가 오는 24일에 열리는데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주식교환일은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후 8월 말 상장 폐지로 이어질 예정이에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동양생명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에 ABL생명과 합병해서 보험 사업을 키우겠다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이번에 동양생명을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서 보험 통합 전략의 봉회도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임종용 회장 2기의 핵심 과제가 바로 이 덩치 키우기인데 소액주주 반발이라는 걸림돌을 어떻게 넘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세계 식량 가격 이야기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줄여서 FAO가 7월 4일에 발표한 6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0.3포인트였어요. 전달보다 0.3% 내렸는데요. 5월에 이어서 2달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이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건데 130이면 그때보다 30% 비싸다는 뜻이에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가 5월에 하락 전환한 뒤 이번에 2달째 내린 건데요. 일단 추세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다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높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품목별로 나눠서 보면 희비가 엇갈립니다. 먼저 곡물 가격 지수가 110.2로 전월보다 3.5%나 떨어졌어요. 밀 가격이 4.4% 내렸는데 흑해 지역에서 수확이 잘 진행되고 공급이 넉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이 눌린 거예요. 호주와 미국 쪽에서는 작황 우려가 있었지만 흑해 지역의 풍작 전망이 이를 상쇄한 거죠. 옥수수는 더 많이 빠져서 6.2% 하락했는데요.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수출국들의 공급이 늘어난 데다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연료 수요까지 줄어든 영향이에요.
옥수수는 에탄올 원료로도 쓰이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 바이오 연료 수요도 줄어들면서 옥수수 가격도 같이 빠지는 구조예요. 보리도 3.4%, 수수도 7.7% 내렸고요. 설탕 가격 지수는 89.7로 전월보다 5.7%나 떨어졌는데 브라질 해알화 약세로 브라질산 설탕 수출이 늘어난 게 주된 원인이에요. 반면에 오른 것도 있어요. 유지류 가격 지수가 192.0으로 전월 대비 3.8% 올랐고요. 육류도 131.0으로 0.4%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유지류는 기준치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라서 식용유 관련 식품의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에요. 튀김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쉽게 안 내려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지류 가격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쌀 가격인데요. 세계적으로 밀이나 옥수수는 내리고 있지만 쌀은 아시아 지역 수요 확대와 기상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 5월 한국 소비자 물가에서 쌀 가격이 13.5%나 상승했거든요. 밥상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 장바구니는 왜 안 가벼워지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을 봐야 해요.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현재 약 19.2%밖에 안 됩니다. 쌀만 놓고 보면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밀이나 옥수수, 콩은 자급률이 1%에서 9% 수준이에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밀 자급률은 1%인데 우리가 먹는 빵이나 면 같은 밀가루 제품이 사실상 전부 수입 밀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더 걱정되는 건 전망인데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에는 곡물 자급률이 16.8%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밀이나 옥수수 수입 단가가 오르면 제분 가격은 약 17%, 사료 가격은 8.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사료 가격이 오르면 축산물 가격도 따라 오르니까 결국 밥상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FAO는 2026년부터 2027년에 세계 곡물 생산량이 29억 8,3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9%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지금의 하락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식량 안보라는 게 결국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때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에요.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인수 후 기업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됐고요. 우리금융 동양생명사는 대기업의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 가격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안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